41번에 보시면 수분 함량이 85%인 식품 1000kg를 수분 함량 5%로 건조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거되는 수분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죠.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수분 함량 85%니까 고용분 함량으로 치면요 15%가 되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거되는 수분의 양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건조를 했다고 하니까 고용분의 양은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수분 함량이 85%, 달기 이야기하면 고용분은 15%입니다. 그러면 15% 1000kg짜리를 이제 건조를 하는 거죠. 건조를 하게 되면 물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건조를 하고 났더니 수분 함량 5%, 그러면 고용분은 95%겠죠. 그러면 용질의 양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게 용질의 양이죠. 왼쪽에 있는 것, 건조 전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건조 후의 용질의 양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842.1이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46번 한번 볼까요? 식품을 저장하는데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효과가 아닌 것을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식품조사 처리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식품 공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어의 풀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식품조사 처리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목적 부분이 있는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발화 억제, 살균, 살충, 습도 조절을 목적으로 쓰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효과가 아닌 것 문제로 가서 보시면 발화 촉진은 아니죠. 발화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7번 가볼까요? 치즈에 쓰이는 응유효소는 레닛이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짝짓기를 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보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펩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고요. 파파인 같은 경우는 파파야에 있는 것, 그리고 브로멜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됩니다. 다음 문제 51번 문제를 보시면요. 수분 활성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약자는 AW로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틀린 것을 보시면 3번인데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등원 흡수 곡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강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이 흡습 곡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탈석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계, 구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분 활성도가 낮다는 것은 점점 더 이쪽 구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있는 영역이 단분자층 영역이었습니다. 단분자층 영역에서의 수분의 상태는 거의가 결합수 상태로 존재를 했었죠. 결합수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성분과 단단하게 결합되고 있는 물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패를 억제할 수 있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수였습니다. 그런데 수분 활성도가 낮게 이런 단분자층 영역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산패가 더 촉진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3번. 7분 도미의 도정률은 약 몇 %인가? 라고 묻고 있는 문제죠. 우리가 도정률과 또 한 가지 도감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미 무게에 대한 도정된 정미의 무게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거된 배아와 겨의 무게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미에서요. 제거된 배아와 겨의 무게 비율을 8%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8%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 7분 도미 도정률을 굳이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계산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정 후에 제거된 겨 그리고 배아 같은 것들의 무게 비율이 8%라서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백미로 가게 되면 도감률은 8%가 되겠죠. 현미로 가게 되면 깎여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감률은 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서 도정률 같은 경우는 현미가 되면 정미 무게 비율로 보면 이것은 100%가 되고요. 그리고 백미로 가게 되면 8%가 빠진 것이니까 92%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5분도미 같은 경우는 0.5%, 50%만 깎여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도감률은 4%가 되고요. 도정률 같은 경우는 96%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7분도미를 묻고 있는데요. 7분도미라고 하는 것은 70%가 깎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8%의 70%이기 때문에 5.6%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정률 같은 경우는 94.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가서 7분도미의 도정률은 약 9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58번 문제 볼까요? 역시 계산 문제인데요. 고용분 함량이 60%인 농축 오렌지 주스를 수분 함량을 구하는데 건량 기준으로 수분 함량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라고 하면 시료가 분모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분 무게가 분자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량 기준 수분 함량은요. 시료 무게가 무엇이 되냐면 건조된 무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고용분 무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에는 똑같이 수분 무게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수분 함량 %로 계산을 하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고용분 함량이 60%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분 무게는 60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분 무게는 그 외에 4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한 67%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0번 문제 볼까요? 동결건조 원리를 잘 나타내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결건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분을 동결시키죠. 수분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감압을 하게 됩니다. 감압을 하면서 온도는 서서히 조금씩 올립니다. 실온 정도로 올리게 되는데요. 감압을 하게 되면 얼음이 기체로 바뀌게 되는 우리는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승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동결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는 승화에 의한 건조라고 보시면 되죠. 41번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분자량을 주어졌고요. 퍼센트 농도도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물의 몰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의 분자량 18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의 분자량이 18인데 전체 어느 정도가 있냐면 80%, 80 정도가 물이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8분의 80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분자에도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용질의 몰수, 여기서 용질은 NaCl이 되는 것이고요. 용질의 몰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58.5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20%잖아요. 그래서 2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0.929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계산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방 함량이 20%인 쇠고기 20kg과 그리고 지방 함량이 30%인 돼지고기를 혼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를 혼합을 해서 혼합육을 만드는데 지방 함량이 22%인 혼합육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때 필요한 돼지고기 양 A가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고요. 먼저 소고기가 20kg가 있는데 이게 지방 함량이 20%인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방량을 계산을 해보면 20 곱하기 20%만큼이 지방 함량이 됩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는요. A에서 30%만큼이 지방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0.3A만큼이 지방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했더니 22%의 혼합류 양이 된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전체는 20%A를 썼는데 지방 함량이 얼마요? 4 플러스 0.3A가 두 개가 합쳐졌죠. 그렇게 했더니 혼합육이 22%가 만들어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 값을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요. 5kg 정도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냉동부하를 계산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단위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풀 적에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만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온도, 킬로그램, 그리고 킬로칼로리 이런 지금 비열이나 융해잡념이 나오면서 킬로칼로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킬로칼로리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도출해내면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냉동부하를 계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단계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이 얼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이 얼음으로 되는 과정은 이렇죠. 물이 액체물이 되고 이것이 고체인 얼음이 되고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전부 다 따로 계산을 하셔서 더해줘야지 문제에서 나오는 냉동부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번에서 쓰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와 있는 걸로는 물의 비열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쓰셔야 되는 것이 물의 융해잡념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것이 비열을 이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물 비열 가지고 계산하는 것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킬로칼로리를 도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온도 변화는 10도씨, 그리고 물 무게는 1kg 가지고 계산하시면 다 소거되고 킬로칼로리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물의 융해잡열 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그램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kg을 이용을 해서 또 킬로그램 제거를 하시면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요. 1번, 2번, 3번 답이 다 나올 것이고 여기서 더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99.6, 약 100 정도의 답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5번 가볼까요? 마요네즈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죠. 마요네즈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 보기 중에 거의 다 들어갔죠. 식용유나 난황, 그리고 식초, 과즙 이런 것을 주원료로 이용을 해서 유화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난황이 주로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난황 중에서도 주로 레시틴 성분이 유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황 그리고 레시틴 이것이 마요네즈 유화제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도정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도정률과 도감률은 제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도정률이나 도감률이나 전부 다 분모에는 현미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률 같은 경우는 도정이 끝나고 난 정미, 쌀 무게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도감률 같은 경우는 도정 후에 제거된 배아와 겨의 무게 이것이 분자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도정률을 물었고요. 도정률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감률에서 도정 후에 제거된 배아와 겨의 무게는 8%가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문제 볼까요? 냉동 화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냉동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결된 식품 표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식품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냉동고에 보관을 한다 할지라도 표면에서는 얼음이 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기체로 바뀌어서 기화되어서 날아가게 되니까 승화 현상에 의해서 점점 더 건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가 되면서 작은 구멍,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승화되고 표면이 공기 중에 접촉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공질의 건조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색도 되고요. 그리고 향도 좀 달라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산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냉동 육류 저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발생한 부위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색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냉동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6번입니다. 장류 제조를 하는데 코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코지라고 하는 것은요, 증미, 찐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증미에 코지 곰팡이를 번식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코지라고 하고요. 아메일레이즈나 아니면 프로테이즈나 이런 효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코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산도를 조절한 오렌지 주스 50kg의 당분이 1.5%인데 13%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다시 넣어줘야 되죠.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에는 앞에 수분을 넣어줬다, 더해줬다, 아니면 제거를 했다 이럴 때는 저는 용질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퍼센트로 역으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A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한번 보시면요. 50 곱하기 1.5%만큼 들어있잖아요. 계산하면 0.75kg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0.75에다가 내가 A만큼 더 해주니까 이게 13%더라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6.61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42번 한번 볼까요? 통조림 제품에서 변폐 중에 하나죠. 플랫사워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균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죠. 플랫사워 같은 경우는요. 바실러스 코아굴란스라고 하는 균이 원인 균인데요. 이 균 같은 경우는 산을 생성을 하는 균이죠. 그런데 가스는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은 생성하는데 가스는 생성을 하지 않죠. 그래서 통조림에서 위아래는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생성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산은 생성을 했죠. 외관을 보고는 알기 힘들고 개관을 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바실러스 코아굴란스 같은 경우는 호열성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볼까요? 달걀을 저장을 하는데 일어나는 변화로 틀린 것을 묻고 있죠. 틀린 것은 남백, 폐지, 하강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49번 수분 활성도를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계속 풀어봤던 문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수증기압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게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 있죠. 분모에는요, 순수한 물에 수증기압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는 온도가 같은 온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20이고요. 그리고 식품의 수증기압은 1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분 활성도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51번 문제입니다. 사후경직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육류가 사후경직되면 글라이코겐과 젖산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살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동물은 호흡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해당 작용으로 인해서 근육에는 글라이코겐이 남아있을 텐데 이 글라이코겐이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을 안 하니까 현기적 분해로 가게 되죠. 현기적 분해로 가게 되니까 젖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pH가 떨어지고 그러고 여러 과정으로 인해서 사후경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 보시면 다시 글라이코겐은 감소하고요. 젖산은 증가하는 것이 변하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4번 문제를 보시면요. 미래 재분 공정에서 조질이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분과 온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을 조절하고 적당히 가열하는 공정을 조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지를 왜 하는가 라고 하면요. 밀 같은 경우는 도정이라고 하는 공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쌀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다 까서 현미에서 백미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밀에서는 그 과정이 없죠. 그냥 분쇄, 재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재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외피와 배유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음으로 5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과즙 청진, 착즙 수율 향상, 농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효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펙틴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펙틴을 없애주는 효소를 써야 되겠다. 그럼 그 효소가 무엇이냐? 펙티네이즈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9번 볼까요? 유지를 정제한 다음에 정제유에 수소를 첨가했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묻고 있고요. 이것이 경화유를 제조하는 것이죠. 경화유를 제조하면서 수소를 첨가하는데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 촉매가 뭐였냐 하면 니켈 촉매였죠. 식물성 유지의 불포화 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에 수소 첨가 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 첨가 공정을 하면서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중결합이 많은 상태는 액체 지방량이 많게 되는데요. 포화 지방산 상태로 만들게 되면 고체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융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화유를 제조함으로 인해서 산화 안정성도 좋게 되고요. 산화 안정성이 좋아지니까 유통기한도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융점이 상승이 되니까 고체 지방량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색깔도 개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화치라고 해서 고소한 냄새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액체 지방이 고체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도 개선이 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화유를 제조하게 되죠. 여기서는 답이 융점이 상승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